있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유적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가 되면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저 거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강한 무력을 가진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결성되었던 의열단이죠. 의열단이란 정의의 사,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무력투쟁을 전개했는지 대략적인 짐작이 가기도 하죠. 1923년 단제신체호는 의열단의 기본 활동 방향을 제시한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의열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외교, 준비, 이게 다 미련하다 그랬죠. 이런 미련한 곰탱이들. 누가 외교라는 미련한 꿈을 갖고 있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과 같은 외교론자들이죠. 그리고 준비, 누가 준비하자고 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워서 바로 맞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분들이 이른바 민족의 실력의 양성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저들 중에 일부가 더 일제와 타협하려고 하는 이른바 자치론으로 흘러나가기도 했죠. 적어도 단지신체호는 그들을 미련한 꿈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다? 민중에 하는 직접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의열단이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때 우리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고 강도 일본을 내쫓으려면 오직 혁명으로서만 가능한 일이고, 혁명이 아니고서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린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함께 손을 잡고 끊임없이 폭력, 어떤 폭력인가요? 암살, 파괴, 폭동과 같은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의열단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외교나 준비와 같은 장기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외교, 혹은 지금 우리가 아직 힘이 모자라다고 하여 향후에 먼 미래에 모든 것들을 다 미뤄두고 일단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누가 주체가 돼서, 바로 민중들이 주체가 돼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 폭력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암살과 파괴와 폭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일본의 통치 체제를 뒤흔들어 놓아야 한다. 이게 조선혁명선의 기본적인 내용이자 또한 일제강점기 가장 대표적인 의열투쟁의 단체였던 의열단이 지향했던 바였던 것이죠. 의열단원들이 국내 경성에, 일본의 도쿄에, 중국의 상하이 등지에서 벌였던 각종 의열투쟁, 이런 암살과 파괴와 폭동의 폭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12월 의열단원 한 명이 국내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고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자리에 있었던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던 그 의열단원은 재빨리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제 뒤로 보이는 KB 하나은행 본점 건물. 당시 일제강점기의 최대의 악질적인 식민 착취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의열단은 다시 한번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의열단은 나석주 의사이죠. 나석주 의사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두 군데 모두 폭탄을 던지면서 이곳 동양척식 주식회사 앞에서 일본인 군경과 전투를 벌여서 일본인 군경 수명을 사살하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형되게 되죠. 당시 의열단이 국내에 잔입해서 벌였던 여러 의거들 중에 가장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의열투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의거였습니다.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자 회의가 결렬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우 오랫동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대표자 회의가 결렬된 이후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승만이 물러나고 탄핵이 되죠. 그리고 박은식 선생이,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민족의 혼을 강조했던 박은식 선생이 이승만이 1대 대통령,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였지만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헌법 체계가 국무령 시스템, 대통령 중심에서 국무령 중심제로 바뀐 상태에서 첫 번째 국무령으로 이상용 선생이 임명이 됩니다. 저기 서간도에서 이회영 선생과 더불어 가지고 삼원보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자, 이상용 선생이 오셨지만 사실은 그 국무령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0년대, 30년대까지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김구 선생이 새로운 국면을 타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 한인애국단을 만드는 거죠.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뭐라고요? 암살과 파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활기를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라고 김구 선생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한인 애국단의 암살과 파괴 공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등이 있는데요. 이봉창 의사는 항일의 뜻을 품고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구한 슈르탄 2발을 들고 일본 도쿄로 향하게 되죠. 이때 일본 도쿄에 경시청 앞을 지나고 있었던 당시 일본 왕 히로히토의 마차에 슈르탄을 투척함으로써 일본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일왕 히로히토가 타고 있었던 마차와 일본 내무대신이 타고 있었던 마차를 헷갈림으로써 일왕에게 직접 타격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투쟁이긴 합니다만 일단 국내에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내각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중국의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중국의 국민당의 기관지였던 국민일보에 한국인 이봉창이 일본 왕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는 못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중국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불행히도라고 하는 표현,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일 관계가 아주 악화일로를 걷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1932년 일본에 의한 이른바 상하이 사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하이 사변을 통해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전쟁 승리의 세레모니, 이른바 전승 축하식을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 훈코우 공원에 나타났던 조선인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루신공원이라고 불리게 된 중국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입니다.
1932년 일제는 중국군과의 무력 충돌, 즉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는 이곳 통커우 공원에서 자신들이 전승을 자축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등장하여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수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윤봉길이 의거를 진행한 1932년 4월 29일은 일본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한 날일 뿐만 아니라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대규모 사열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행사에서 수많은 경계를 뚫고 성공한 이 의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윤봉길의 의거 소식을 들은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이루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고 중국 국민당은 많은 활동을 후원하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체포 직후 수많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으며 일본 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 일본 오사카 형무소에 수감된 뒤 총살령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보다 더 강력한 독립운동이 전개돼 나가는데요.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는 그 만리장성 아래쪽 지역을 중국의 관내라고 하는데요. 당시 중국 관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이 중국의 난징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유일당의 필요성, 민족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였던 조소왕 선생이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난징에 합류했고요. 그리고 저 북쪽 북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청천, 기억나시죠?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펼쳐나갔던 한국 독립당의 지청천이 만주사변 이후에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자 중국의 관내로 활동의 무대를 옮겨오면서 이때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난징에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은 중국 관내의 최대 규모의 민족유일당으로서 그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은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항저우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벌여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징에서의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이 철저하게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에서 조소왕, 지청천 등이 많은 불만이 커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조소왕이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지청천도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조소왕과 지청천이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손을 잡고 이른바 한국광복운동 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게 됐죠. 한편 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의열단의 김원봉은 중국 관내에서의 좌익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좌익 계열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중국 관내 항일 무장군 단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의용대 활동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 당시 중국 관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이었던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이 조선의용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적어도 중국 관내에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 중에 실질적인 군사 활동을 가장 최초로 보장받았던 조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개발의 선봉대로 1100만 자기의 동포를 반기했습니다.
조선민족 대만을 정치하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중국 전장사에 있었던 국제정보인 것입니다. 대적 선전에 있어서 이후의 동지들은 한동만 선전품을 바선과 저거 국가에 던졌고 또 저거 국가의 모든 이락 선전품을 보내는 이외에는 직접 중국의 전사와 합해서 미국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이번 지역 분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들 힘든 압도하고 공돌이 우리는 이번 지역주의를 나도하고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동아의 대공사를 건설하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의용대는 직접적인 전투도 참여하고 중국 국민당과 더불어서 심리전, 후방 교란전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국민당과 더불어서 중국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상하이, 항저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여 중국 국민당과 더불어서 중국의 관내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던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가 중국의 충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충칭에 가서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는 하나의 통합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통합 정당의 이름이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을 결성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와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1923년 국민대표자 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저곳을 표류하면서 제대로 된 지도조직으로서 활동을 하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1940년 충칭에 이르러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가 창당되었으니 이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의 협상 끝에 중국군의 지휘하에 한국광복군의 작전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43년 한영 군사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한국과 영국 사이에 군사협정이 체결된 거죠. 이때 영국이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한국광복군이 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본인 포로에 대한 신문, 일본군 문서에 대한 번역, 그리고 후방에서의 교란작전과 같은 다양한 심리전에 참여하는 등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막판에 한국광복군이 참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한편 1945년이 되게 되면 미군 OSS, 오늘날의 미국 CIA를 말하는 거죠. 이들과 한미연합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정진군이 편집됩니다. 우리의 한국광복군이 미군 OSS와 더불어서 국내로 직접 잠입하여 당시 미군의 상륙을 대비하여 후방 교란 작전을 펼칠 것을 계획했던 것이죠. 심지어 D-Day까지 나옵니다. 1945년 8월 18일 압록강과 도만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국내 진입 작전, 이른바 국내 정진 계획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버리죠. 불과 3일 앞에 압도뒀던 우리 한국광복군의 국내 정진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48년 8월 18일까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없었다면, 한국광복군의 국내 정진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실질적인 전투의 행위들을 기록에 남겼더라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우리의 지위를 단순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인 거죠. 물론 우리 손으로 직접 국내 정진을 감행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작전이었죠. 이 과정에서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향후 일제지배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국의 기본 강령 3가지를 제시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들여다보면 해방 이후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주도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소왕 선생의 무엇에 입각해가지고 삼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제1장 삼균제도의 원칙을 천명했으니 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균이라고 하는 거 3가지 부분에 걸친 균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떤 균등함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보통선거제도를 시행하여 정권을 균등히 한다. 두 번째,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한다. 세 번째, 공비교육으로서 학권을 균등히 한다. 자, 정권의 균등, 이권의 균등, 그리고 학권의 균등인 거죠. 자, 이 정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겠다. 자,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그렇죠.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두 번째, 이권을 균등히 한다. 어떻게 이권을 균등했다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경제적인 생산수단에 해당되는 토지와 대기업 상당수를 국가 소유로 국유화시킴으로써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권을 골고루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이권의 균등화. 한편 세 번째, 공비교육으로서 학권을 균등히 한다. 공비의 뜻이 뭘까요? 공공의 비용으로서 교육을 시키겠다. 오늘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의무교육제도이겠죠. 이거는 누구나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제3장의 내용을 보시면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형을 도모하며 라고 하면서 이른바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삼균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공부와 수단을 국유로 한다. 두 번째, 전국의 학령 아동의 전수가 학교에 다녀야 되는 나이대의 아이들 모두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가 뭐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제도가 완전히 실시됨으로써 정치적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되는 것이겠죠. 한편 중국 관내에서 본격적인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는 내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류를 주장하는 측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류보다는 제대로 된 좌파 세력과의 연합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결국 조선의용대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의용대는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북지방을 본격적인 활동의 주무대로 삼아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발전해 나가게 됐고요. 한편 남아있었던 잔류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류를 선언하면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와가지고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했던 것이죠. 한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원들은 당시 화북지방의 예난지방을 주무대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독립동맹은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서 예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입당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과 본격적인 투쟁, 그리고 중국 관내를 쳐들어왔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의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 독립동맹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 조직이 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1945년 해방될 당시까지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서 조선 독립동맹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공산주의 운동 중심의 항일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됐던 것이죠.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의 강령, 향후 우리의 자주독립국가의 비전은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본 동맹은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 그다음에 조선민주공화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건립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강령과 목표이겠죠. 한편 두 번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일체 자산과 토지를 몰수한다. 그리고 대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자산과 토지를 몰수해서 누구 소유로 할까요? 국가 소유로 하는 거죠. 대기업을 국영으로 하겠다. 국가가 직접 경영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국영화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세 번째, 국민의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그 경비는 모두 다 부담한다. 바로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구나 다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자주독립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는지 내용을 또 살펴봤습니다. 1940년대 이후에 국내외에 활동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관으로서는 먼저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서 항일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좌우 합작단체로서 조선건국동맹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단체로서 일제 폐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던 단체였죠. 이를 위해 조선건국동맹은 전국에 걸쳐서 조선건국동맹의 지부를 만들어 놓고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하면 화북지방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과 연계해서 국내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무력투쟁의 전개를 계획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립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독립동맹은 어떤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을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내걸고 활동하였고, 두 번째, 이를 위하여 대일 연합전선, 일본과 싸우기 위한 여러 연합전선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해방에 치중한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해방에 치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확실히 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수단의 국유라고 하는 경제적인 평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각 경제적이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이라면 앞서서 얘기했던 민주주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쯤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여러 단체들의 새로운 비전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유사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1944년에서 45년에 이르는 과정은 일제가 폐망을 코앞에 둬 나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충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화북지방의 예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건국동맹이 각각 새로운 자주독립국가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 비전들의 공통점들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균등, 이권의 균등, 학권의 균등이라고 하는 이른바 삼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조선독립동맹, 사회주의계였던 조선독립동맹 역시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 정권의 균등과 유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의 자산과 토지를 몰수한다, 대기업을 국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권을 균등하고 했던 이른바 국유제도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이른바 교육기회의 균등 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민족주의계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사회주의계였던 조선 독립동맹이었지만 그 지향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조선 건국동맹과 관련된 자료는 안타깝게도 자세한 자료가 많지 않긴 한데요. 그 일부 남아있는 자료에도 무엇의 흔적들이 남아있나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지향, 그리고 노농대중의 해방이라고 하는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평등의 지향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 건국동맹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좌익과 우익의 합작단체였죠. 자,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우 합작단체든 기본적으로 일제 폐망을 앞두고 우리의 주요한 독립운동단체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 독립된 조선의 모습, 독립된 한국의 모습을 민주주의적인 권력 하에 모두 다 경제적인 평등과 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940년 지청천 일구 1940년 누구였니? 아이씨. 그래서 김구를 수반으로 하는 한국 국민당이 한국 독립당이다. 1940년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조소왕부터 1940년 조소왕이 이끌고 있었던 1940년 지청천이 한국독립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다시 그렇게 탄생했던 통합정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이 한국독립당은 정리 한번 해줘.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해석이 아니라 체험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